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대 정치사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시대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2시간에 걸쳐 할 텐데요. 예, 앞부분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 조직과 그다음에 군사 조직에 대해서 서로 나눠서 구분지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게 되면은 예,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는 칭호를 언제부터 쓰게 됐냐면은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발해고에서 이 신라를 김씨 왕조, 발해를 대씨 왕조, 이렇게 두 개의 왕조를 구분지어서 같은 시대에 우리 한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칭호보다는 남북국 시대라는 칭호로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재에서는 대부분 이 남북국 시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크게 그 시기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삼국사기에 따른 혈통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삼국유사에서 정한 왕명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삼국사기의 분류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신라는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상대의 경우에는 박혁거세부터 시작해서 진덕 여왕까지고요. 이때는 성골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김춘추, 다 아시죠? 예, 태종 무열왕이었던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신라를 중대 시기로 봅니다.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거는 이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인데 실제로 우리가 신라 중대를 구분 짓는 것은 문무왕이 아니라 무열왕 때부터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다. 그리고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선덕왕 때부터는 내무왕 계열에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선덕왕부터 고려에게 규순했던 이 경순왕까지를 우린 신라 하대로 봅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신라 중대는 일단 왕권이 대단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것은 신문왕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진골 귀족들에 의한 반란들이 많아지면서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이 많아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 과정에서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 자, 이게 신라 중대와 하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신라 하대는 대단히 중앙 세력, 중앙의 어떤 통제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호족이 성장한다거나 또는 육두품들의 성향이 이제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바로 중세 사회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신라 하대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련이 저술했던 삼국유사는 왕명에 따라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만한 것은 이 불교식 왕명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불교의 공인을 이루었던 바로 법흥왕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예, 이렇게 성덕왕이라든가 경덕왕이라든가 이러한 유교식 명칭을 사용한 것이 이제 신라 하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의 중대 특징을, 그러니까 신라 중대면은 예, 금방 살펴본 것처럼 통일신라 초반이 되겠죠. 예, 통일신라 초반, 바로 무열왕 계열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 신라 중대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의 전제화를 이루게 된다. 이때는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8세기 후반, 자, 아까 언제까지였죠? 예, 해공왕 때까지가 바로 신라 중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의 특징은 집사부의 권한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자, 집사부는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거죠? 예, 바로 진흥왕 때 품주라는 것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 진덕여왕 때는 이 품주가 집사부와 바로 창부로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바로 이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 원래는 중시죠, 중시. 예, 해공왕 때부터 시중이라는 칭호로 썼지만 보통 우리가 신라 중대에서는
집사부를 중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중이라고 이렇게 통칭합니다. 이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특히 이 집사부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귀족 세력들이 어떤 회익인, 귀족들의 회의기관이었던 화백이라든가 이 화백을 주관하는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였던 이 상대등 세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왕권의 전제화 과정에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제도질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신문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왕 때 지방 행정 조직인 구주 오소경이 정비가 된다거나 또는 군사 조직인 구서당 10정 그리고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지급되었던 노급을 폐지하게 되고 또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신문왕 때 중앙 집권적 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세력을 등장하게 되는데 육두품의 경우에는 중대와 하대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중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집사부에 근무하면서 육두품 세력들이 집사부에 근무하면서 특히 이제 실황직을 통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세력, 곧 왕권의 어떤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육두품들이 이제 왕의 조언자 역할이 아니라 지방 세력인 호족들과 결탁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자신들의 유교라든가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된다. 보통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라 중대는 이제 민족 융합 정책의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막연하게나마 같은 민족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만 일통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게 되냐면 자, 먼저 백제의 경우에는 신라 귀족으로 백제 귀족들이 이제 신라의 어떤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오두품으로 수용이 됩니다. 오두품으로. 자, 당연히 오두품은 신라의 어떤 관등제에 따라서 골품과 관련해서 십관 등인 대남하까지 임명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으로 이 백제의 유민들이 채용이 되면서 백금서당이나 청금서당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한 신라가 이제 아까 신문학 때 구주, 오소경, 지방이 9개의 주로 나뉘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백제의 땅은 3주로 편입이 됩니다. 또한 신라에는 오소경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의 어떤 중심지가 설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백제 땅에는 남원경과 서원경이 설치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의 유민을 신라가 이제 포용하는 과정에서 이 안승,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고연무와 함께 고구려의 부운동을 주도했지만 결국 안승은 고연무를 살해하고 신라에 귀순을 내서 신라가 나당 전쟁을 치르는데 고구려의 부운동을 이끌고 참여한 세력이 바로 안승이었죠. 신라는 이러한 안승을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의 익산 지역, 금마저라는 지역에다가 보덕국을 건국하게 해주고 또 보덕국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었죠. 자, 또한 고구려의 귀족층은 육두품으로 수용이 됩니다. 따라서 백제보다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혜택, 특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의 귀족은 오두품으로, 고구려의 귀족은 육두품으로 수용이 됩니다. 따라서 육두품들이 가질 수 있는 관 등의 상한인 육관 등 아창까지 임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백제 유민들이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백금서당, 청금서당으로 편입이 됐듯이 고구려의 유민 같은 경우는 황금서당 또는 벽금서당, 자,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금서당 같은 경우는 이 안승이 왕으로 있었던 바로 보덕국의 사람들, 잠시만요. 자, 바로 이 적금서당의 경우에는 보덕국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밖에 말갈족 같은 경우도 이제 구서당에 편입이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흑금서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신라에는 이제 뭐 녹금서당이라든가 이렇게
색으로 구분짓는 어떤 깃발이라든가 이런 옷깃 색을 이제 구분지어서 총 9개의 중앙군인 구서당이 편입되는데 그중에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도 신라의 중앙군으로 편입됐다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당시에 어떤 민족 융합적인 어떤 정책을 사용했고 이러한 걸 통해서 삼한 일통의식이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또 북원경과 중원경이 있는데 북원경은 지금 강원도 원주고요. 중원경은 바로 중원 고구려배가 설치됐던 충주인데 바로 이 지역에 또 2개의 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곳에 이제 머물고 또 신라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좀 통치하기에 좀 통제하기에 좀 편리한 이러한 제도로서 오소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의 시작은 바로 무열왕 때부터였고요. 그것은 바로 혈통상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 이후부터 해공왕인 8세기 후반까지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했고요. 또한 무열왕 때는 갈문왕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됩니다. 이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로 따지면 고추가와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 계류부가 이제 왕족이고 전 왕족이었던 이런 소노부의 부족장이라든가 또는 왕비를 지속적으로 배출했던 전로부의 부족장 또는 계류부의 족장의 경우에 이제 고추가라는 어떤 이런 호칭을 부여하게 되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어떤 왕의 살아있는 어떤 생부라거나 또는 왕의 장인이라거나 이러한 경우에 보통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특권을 인정했었는데 이러한 갈문왕 제도가 무열왕 때 와서 결국 폐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1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의 한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귀족의 우두머리인 상대 등의 세력이 약화되겠죠. 자, 또한 무열왕의 업적 중에 역시 가장 큰 것은 나당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백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죠?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했지만 그 아버지였던 김춘추 바로 무열왕 때 이렇게 나당 연맹을 주도함으로써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어떤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 결국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뿐만 아니라 당나라가 한반도를 모두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야욕을 보이게 되자 결국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문무왕이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했었습니다. 그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이 어디에서 드러났었죠?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를 무너뜨린 후에 5개의 도독부를 설치했었고 특히 부여융,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서 이 백제의 고토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당나라의 장수였던 서린귀를 안동 도호부의 도호로 임명하면서 이 고구려의 고토를 지배하고자 했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이 문무왕의 경우를 계림 도독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당나라의 한 지방 정권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것을 결국 문무왕이 깨트리고 결국 신라의 삼국통을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문무왕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승려로 이제 의상이 있는데요. 이 의상대에서는 화엄종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 강화에 특히 기여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고대 문화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화엄종의 교리 중에 일즉다 다일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이 많은 불교 신자들이 이 부처님 아래에서 하나의 신자로서 서로 어떤 일체감, 어떤 통일감을 보이듯이 백성들 또한 이 왕을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로 어떤 통일된 사상을 갖게 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게 바로 화엄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를 가장 대표한 인물은 신문왕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신라 중대와 관련된 어떤 왕의 업적이 시험에 나온다면 신문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바로 신문왕이 전제 왕권을 확립한 왕인데요. 자,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귀족 세력을 수청하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왕권을 전제화시켰습니다. 이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고요. 당시 상대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인인 김음돌의 난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귀족들을 숙청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왕권 강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먼저 중앙정치 조직에서 14부로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지방행정조직은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이렇게 성립을 했죠. 9개의 주 중에 아까 앞 단어에 살펴봤듯이 원래 신라는 지방을 5개의 주, 5주로 나눴었죠. 근데 고구려와 백제를 이렇게 통일하는 것,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백제 땅의 3주, 고구려 지역의 3주, 그리고 신라 지역을 3주로 해서 총 9주가 성립이 됐습니다. 또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어떤 도읍, 지방의 어떤 행정이나 어떤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 원래는 이게 이제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쳤으니까 치우친 수도를 보완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보자면 이 오소경에다가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을 모아놓고 지배층들을 모아놓고 좀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에 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오소경이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앙구는 이제 구서당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 구서당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의 경우는 백금서당, 고구려의 경우에는 황금서당, 보덕국의 경우에는 적금서당 이런 식으로 아까 구서당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자, 지방은 10정, 지방구는 10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체 9개 주에 하나의 지방군인 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10정이냐면 신라의 국경 중에 바로 대동강유역 가장 위쪽에 한주라는 지역이 있죠. 한주 또는 한산주 또는 한주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국경 지역인데다가 대단히 국방상의 요충지고 좀 중요한 변경 지역이죠. 따라서 이 지역은 군사적인 어떤 중요성 때문에 2개의 정을 두어서 총 10정이 됩니다. 또한 국립학교인 바로 국학을 설립하게 되죠. 국학. 나중에 경덕왕 때 가서 이 국학이 태학감으로 잠깐 명칭이 바꾸긴 하지만 통일신라의 교육기관입니다. 고려의 국립대학은 국자감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적 성격을 갖는 건 고구려의 태학이었고요. 신라에는 통일신라에는 신문학 때 국학, 그리고 고려 시대로 가면은 성종 때 설치된 국자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고려 말에 공민학 때 가면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층이 되고요.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토지제도로는 노급을 폐지하고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고대 경제사에 가서 바로 이 토지제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자면 노급을 지급했을 때는 귀족들이 그 지역의 농민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세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게 되면은 단지 그 지역에서 이 귀족들의 수족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건 가장 결정적인 왕권 강화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득권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어떤 일환으로 수도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수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벗어나서 한양이라는 새로운 도읍을 설치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따라서 신문왕도 왕권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신라 진골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라벌이라는 경주 지역에서 금성이라고도 하죠. 이 경주에서 바로 대구, 달구벌로 천도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 자체는 당연히 진골 귀족들의 약화고요.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신문왕 때는 오묘제라는 게 이제 수용이 되는데요. 오묘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서울에 오면 종묘가 있듯이 어떤 왕실의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도인데 태조에 위패가 있고 좌우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오묘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신문왕 이후에 이제 성덕왕 때 가게 되면은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급한 토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왕토 사상에 입각한 겁니다. 왕토사.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국가의 모든 땅이 왕의 땅이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사상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랫동안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원래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념적으로 모든 국가의 땅은 왕의 땅이다라는 이런 왕토 사상이 확립되면서 성덕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다르게 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가 관념상 자신의 땅을 국가의 땅을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수조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민정문서에 보면은 연수유답이라는 토지가 나와요. 연수유답. 바로 이 연수유답의 토지를 우리는 성덕왕 때 지급한 정전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성덕왕 때 가게 되면은 이 신문왕 때 설치된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을 새로 이제 정비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유교적인 성격을 좀 더 강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 10명, 십철이라고 하죠. 또 72제자의 어떤 그림, 화상, 초상이죠. 이런 화상을 안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덕왕 때는 발해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발해라는 나라는 그 성격이 어떻죠? 자,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죠? 따라서 당나라와 신라가 나당연합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이 고구려의 땅을 계승한다는 어떤 의식이 강한 이 발해는 무왕 때, 두 번째 왕인 무왕 때 장문휴라는 장수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이 흑수부 말갈 지역을 놓고 당나라와 발해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무왕이 바로 산둥반도를 공격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신라의 성덕왕은 발해의 남쪽을 공략하게 됩니다. 물론 겨울철이라서 눈이 많이 왔고 이런 폭설 때문에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마디로 당의 요청을 받고 신라가 발해를 공격해준 어떤 대가로 당나라는 대동강 이남, 대동강을 당시에는 폐수 또는 폐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또한 경덕왕 때 가게 되면 이제 노급이 부활하죠. 자, 아까 노급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한 이유는 바로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당연히 귀족들은 이걸 싫어했겠죠. 따라서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자 이런 경덕왕 때 와서는 다시 노급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라 중대에는 노급이 폐지되고 신라 하대에는 다시 노급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경덕왕은 신라 중대 때 왕입니다. 따라서 노급은 폐지가 되고 다시 부활하는 게 신문왕과 경덕왕이 모두 신라 중대니까 모두 신라 중대에서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태학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고요. 또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재, 어떤 사찰 하면은 불국사, 석굴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당시 김대성이라는 이런 귀족, 이 귀족에 의해서 이 불국사와 석굴암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둘 다 이제 해공왕 때 완성이 되죠. 해공왕 때, 경덕왕 때 시작된 김대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창건된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해공왕 때 가서 완성이 됩니다. 또한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이제 애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죠? 예. 하지만 이 성덕대왕 신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은 아닙니다. 그죠? 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종은 봉덕사 종이고요. 예, 성덕대왕 신종은 이 피천상 무늬로 가장 유명한 그런 동종입니다. 이거는 고대 문화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하나의 설화를 한번 볼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만파식척이라는 어떤 설화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문왕 때 나라의 어떤 제도들이 정치 조직이나 행정 조직들이 다 정비가 되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신문왕의 꿈에 동해바다의 용이 되었다는 이 아버지 문무왕이죠. 삼국 통일을 완성한 이 문무왕이 나타납니다. 이 용이 된 이 문무왕이 대나무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이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이에요. 근데 이 피리를 불게 되면은 나라의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민족이 침략을 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피리를 불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태평성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설화가 만파식적 설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아까 신라 하대는 언제부터였죠? 바로 해공왕이 이런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었던 96각간의 난 때에 피살이 됩니다. 이 이후에 선덕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선덕왕 때부터 바로 경순왕까지 그러니까 무열왕계가 아니라 내물왕계에 의한 왕위 계승을 특징으로 하는 게 바로 신라 하대였는데요. 이런 신라 하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96각간의 난이라든가 또는 대공의 난 이러한 진골 반란들이 막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중대와 하대를 구분짓는 게 바로 직계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대는 무열왕계, 하대는 내물왕계입니다. 자, 또한 이 시기에는 이제 귀족 연합 정치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요. 아까 신라 중대는 왕권의 전제화된 어떤 정치 형태였죠. 당연히 이런 집사부의 시중, 신라 중대에 강화되었던 집사부 시중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그 반대로 바로 귀족들의 회의 기관이 화백이라든가 그 의장인 상대 등 세력은 상대적으로 또 강화되는 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신라 하대는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웅천주,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이죠. 바로 이 웅천주에서 그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김원창은 이 김주원의 아들이죠. 원래 이 김주원은 해공왕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고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고요. 또 그 후에 그 아들이었던 또 김범문이 지금의 북한산 일대에서 또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무열왕 계열의 반란이 많아지자 나중에 이 무열왕 계열은 진골이 아니라 육두품으로 이제 강등되게 됩니다. 이러한 난을 통해서. 또한 문성왕 때는 우리가 잘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장보고, 흥덕왕 때 지금의 완도, 전라남도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이 장보고가 이 문성왕 때는 자기 딸을 왕비로 보내려다가 실패하자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방의 어떤 반란이 또 많아지고 또 진성여왕 이후에는 원종, 애노, 적고적과 같은 어떤 이런 농민들, 우리가 흔히 초적이라고 하죠. 이런 농민들의 반란이 많아지면서 대단히 사회가 혼란해지는 이런 시기, 혼란해진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신라 하대는 이제 골품제의 모순이 점점 심화된다. 그럼 골품제의 모순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 육두품 세력들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는 1관 등부터 17관 등까지 있었는데 이런 육두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관 등인 아찬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아찬까지. 근데 신라에서는 각 부서의 장관직을 차지하려면
오관등인 대아찬까지만 이 각 부서의 장관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관등인 아찬직까지밖에 승진할 수가 없는 이 육두품들은 대단히 불만이 컸겠죠. 따라서 대부분 육두품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치 진출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떤 학문이라든가 어떤 종교 활동에서 아주 큰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아까 신라 하대에는 반신라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된다. 이것이 신라 하대 육두품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라 하대의 정치 변동을 이제 각 왕들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왕 때부터 내물왕계로 전환이 됐고요. 또 원성왕 때는 독서삼품과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독서삼품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 임용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 임용 제도. 신라는 골품제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성품이 뭐냐,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정치 진출이 이미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진골 귀족들에게 대부분 고위직이 주어지겠죠. 따라서 원성왕은 신라 하대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서를 했느냐, 한마디로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특품,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4개 품으로 나눠서 관리 임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 자체는 3품이죠. 하지만 특품까지 해서 총 4품으로 나눴다는 게 좀 함정이랑 함정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독서 3품과는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이고, 당연히 귀족들은 반발했겠죠. 따라서 얼마 가지 않아 독서 3품과는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독서 3품과 자체가 큰 효과는 없었지만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진골 귀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니까 그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덕왕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창, 김범문의 이런 부자들의 잇따른 반란이 있었고요. 따라서 무열왕 직계는 육두품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또 문성왕 때 장보고가 난을 일으켜서 결국 청해진이 폐쇄가 됐고요. 자, 진성여왕. 우리가 보통 신라 하대의 가장 혼란한 시기를 얘기하면 진성여왕 때를 꼽습니다. 진성여왕 때는 이제 중앙에, 그러니까 이 왕권이 약화되면서 중앙에 의한 어떤 지방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각 지방의 호족들이 난립하게 되고요. 이러한 호족들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징세권을 행사하면서 원래 세금을 거둔 후에 이것을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둔 세금을 자신의 어떤 조직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병을 늘려 나간다거나 또는 토지를 겸병해 나간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자 중앙은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진성여왕은 끊임없이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독촉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백성들은 세금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지방에서는 반란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인 난이 원종, 애노의 난 또는 적고적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적고적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대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적고적이라고 하죠. 그 밖에 양길 또는 기권, 이러한 초적들의 난이 진성여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고, 결국 이것이 신라가 몰락하게 되는 어떤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효공왕 때 가게 되면은 900년에 견훤이 지금의 전주, 그러니까 완산주죠. 당시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또 궁예의 경우에는 송악 지역의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결국 신라는 다시 세 개의 나라, 바로 후삼국으로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견훤이 신라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견훤이든 궁예든 공통점이에요. 신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견훤은 결국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침략해서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신라를 돕기 위해 궁예를 제거하고 왕이 됐던 훗날의 왕건은 견훤이 경혜왕을 살해하자 신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견훤과 왕건이 아주 크게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산 전투라고 하게 되고요. 후백제와 고려의 초반 전투에서 이 공산 전투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후백제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고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병산 전투라든가 1, 2천 전투를 통해서 결국 고려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지만 후삼국 초반에는 공산 전투를 상징적으로 해서 후백제가 고려보다 어떤 군사력이 좀 더 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왕 경순왕이죠. 자, 이 경순왕은 결국 후백제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나라를 고려에 바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망한 게 아니라 고려에게 흡수 병합되죠. 한마디로 경순왕이 고려에 귀순한 겁니다. 그래서 왕건은 이 귀순한 경순왕에게 사심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 사심관은 이제 고려 초 정치사에서 한번 나올 텐데요. 중앙의 귀족들로 하여금 아직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던 고려 초반에 그 지역 출신의 중앙 귀족에게 사심관을 임명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치안이라든가 또는 향직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걸 부여함으로써 어떤 지방 세력을 통제하는, 바로 지방 호족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어떤 정책이었는데 최초의 사심관 바로 경순왕이었습니다. 경순왕이 이름은 김부고요. 김부. 자, 지방 세력의 등장. 자, 그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진성여왕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이 부족했고, 그래서 세금을 이제 독촉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심이 많이 신라 왕실로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족은 그 출신이 대부분 뭐냐면 촌주 출신입니다. 촌주. 신라의 촌주는 지방 관리는 아닙니다. 관리는 아니고 토착 세력이죠. 토착 세력. 이 촌주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어떤 말단의 행정 촌락에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3년에 한 번씩 그 지역의 토지의 변동,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인구의 변동을 자세히 기록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민정문서를 작성했던 인물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신라의 실질적인 어떤 지방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촌주들이 신라 하대에는 결국 중앙 세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하고 또 사병을 확대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세력, 그게 바로 호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호족은 촌주 출신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에도 몰락한 중앙의 진골 귀족이라든가 또는 육두품 세력이라든가 또는 지방 군진 세력,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호족으로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이런 촌주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군진 세력이라든가 해상 세력이 있는데 유사합니다. 군진 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라가 변방이라든가 또는 해안의 어떤 국방을 담당짓기 위한 어떤 하나의 부대죠. 바로 이런 관군이 중앙의 세력이 통제력이 약해지자 결국 하나의 사병으로서 성격이 변화된 거죠. 이런 사병적 성격을 갖는 지방 세력으로 변질됐던 지역이 패강진이나 당성진, 혈구진, 또 장보고의 청해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세력들이 바로 군진 세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 군대가 중앙의 세력이 약해지자 말 그대로 사병 집단화된 것이죠. 또 해상 세력으로는 당시 당이나 일본과 무역에 종사하던 어떤 세력들인데, 장보고라든가 왕봉규, 특히 왕봉규는 이 강주가 지금의 경상도 의령 지방인데요. 이 왕봉규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5대 10국 중국이 이제 분열기를 맞이했을 때 이 후당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대외적인 어떤 교섭을 벌이기로 했던 어떤 지방 세력이고요. 작재건 바로 송악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호족이죠. 바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할아버지입니다. 왕건의 할아버지였던 이 작재건이라는 인물은 아주 오랫동안 이 예성강 하류 바로 송악을 거점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했던 대표적인 호족, 무역에 종사했던 대표적 호족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 하대에 수많은 이렇게 호족, 군진 세력, 회상 세력들이 등장하고 중앙의 어떤 통제력이 약화되자 바로 백성들에 의한 밀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그런 밀란 세력을 초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신라 하대는 초적. 우리가 이제 지방의 어떤 밀란을 보면 몇몇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신라 하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반에 어떤 초적들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은 무신정권 초반, 그러니까 무신정권 초반에 뭐 김삼이, 효심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그 다음에 지배층이긴 하지만 뭐 조이총의 난, 김보덕의 난, 이런 난들이 무신정권 초반에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조선 후기, 바로 세도정치기죠. 19세기에 홍경래의 난과 홍경래의 난,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일어났던 바로 임술밀란, 이러한 난이 가장 크게 3번 정도의 시기가 있으니까 좀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라 하대에 이런 초족 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수치 때문이고요. 결국 진성여왕 때부터 반란이 확산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원종, 애노, 양길, 아작의 기원. 뭐 양길은 궁예의 장인이죠. 궁예의 장인. 나중에 궁예가 이제 양길을 제거하고 이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어떤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아작에는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벌주,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도 상주예요. 상주. 경상도 상주에서 농민 출신이었던 이 아작에는 결국 반란을 통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이 됐고요. 그 아들이었던 견훤이 훗날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육두품 세력들의 어떤 변화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육두품들은 신라 중대에는 아까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신라 중대에는 바로 집사부, 특히 집사부에서 시랑이라는 직을 차지하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의 어떤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러한 신라 하대에서는 결국 점차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호족 세력들과 이제 결탁을 하게 되죠. 육두품 세력과 호족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바로 새로운 정치 이념, 이 호족이었던 왕건이 훗날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때 왕건을 뒷받침했던 대표적인 육두품 중에 최언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언위. 또 견훤 같은 경우에는 최승우라는 또 육두품이 정치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견훤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렇게 최언위라든가 최승우처럼 육두품 출신 중에는 호족과 결탁해서 바로 새로운 정치 이념인 바로 유교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던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의 새로운 사상. 이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사상이 예를 들어서 고려 같은 거 어떻습니까?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념으로 삼죠. 그런데 신라 하대의 호족은 이제 새로운 나라인 고려를 성립시킬 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유교, 그리고 선종, 풍수지리,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융합된 가운데 고려를 건국하는 어떤 하나의 이념으로 작용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두품들이 공부했던 유학, 그리고 호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던 선종, 선종은 교종과 달리 불림 문자를 통해서 한마디로 불교 경전, 교리보다는
어떤 정신 수양과 참선을 강조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이제 호족과 잘 맞죠. 그래서 호족들의 어떤 후원을 받고 지방에 크게 9개의 이 구산 선문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조 그리고 유화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이 결합해서 중세라는 새로운 사를 열게 됩니다. 이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바로 도선대사가 만들었고요. 체계화시킨 거죠. 도선대사가. 특히 도선이 주장했던 것 중에 송악길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송악길지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지금 신라의 수도는 여기 금성입니다. 그런데 도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금성, 경주는 1000년 동안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미 나라의 기운, 땅의 기운이 많이 쇠했다. 흉지라는 얘기죠. 하지만 송악이라는 나라는 이제 길지, 명당, 바로 땅의 기운들이 모이는 새로운 어떤 길지다. 따라서 이 지역이 새로운 도읍이 될 만하고 이곳에서 왕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송악 출신의 왕건에게는 어떤 이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었고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었고 신라 왕실 입장에서는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유학, 선종, 풍수지리가 서로 융합된 가운데 새로운 중세사회에 새로운 이념으로 작용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북국 시대 중에 이제 두 번째 나라, 바로 발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경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다고 그랬는데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의 핵심 유민들은 대부분 중국 지역으로 끌려갔고요. 나머지 유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구려의 이 옛 고토에서는 끊임없이 고구려의 부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고현무가 살해되고 그 다음에 이 안승이 신라에 귀순하게 되면서 부운동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이렇게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한 고구려 부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결국 당나라는 분열 정책을 사용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보장왕 같은 경우는 요동의 도독으로 삼게 되고요. 또 소고구려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친당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고구려국을 세워서 당나라의 어떤 꼭두각시 이런 국가로 이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괴뢰 국가로. 근데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유장이었던 고구려 출신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결국 동모산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의 길림성이니까 뭐 위치로 본다면 백두산 바로 위쪽에 바로 이쯤에 바로 동모산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상경이죠. 발해의 수도인 상경. 이 동모산을 거점으로 나라를 세웠고요. 처음에 나라 이름은 진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라 이름은 진이었는데 713년에 이 당나라가 발해 외교무서를 통해서 발해라는 칭호를 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해 왕으로 대조영을 초대 왕인 대조영을 태조가 아니라 고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발해라는 칭호를 썼다는 겁니다. 훗날 나중에 10번째 왕인 이 선왕 때 가게 되면은 발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동성국이라는 또 칭호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으로 출발했다가 발해 군왕으로 대조영이 책봉되면서 발해라는 칭호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선왕 때 가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3대, 세 번째 왕이었던 3대의 문왕 같은 경우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고려의 왕, 고려국의 왕,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고려국 왕으로 칭하면서 스스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이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발해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삼국 통일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상실했는데 바로 발해가 건국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시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차지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유득공은 그러한 측면에 주목해서 아까 남북휴시대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발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고구려인이 소수고 말갈족이 다수인데 바로 소수인 고구려인이 대부분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일단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일본에 보낸 외교무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의 왕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특히 언제라고 했죠? 예, 세 번째 왕인 문왕 때입니다. 또 발해의 문화 속에서 고구려의 양식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양식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죠. 예. 문왕의 두 번째 딸이었던 정해공주의 무덤이 바로 이 굴식 돌방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장 부분이 이제 모주림, 예,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고구려의 양식과 거의 똑같죠. 예. 뿐만 아니라 발해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기와, 특히 이제 연꽃무늬 기와 같은 경우가 고구려의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불교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불상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양식들이 대부분 고구려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예. 이것은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영토도 넓고 가장 세력이 센 중국의 황제만이 보통 연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칭호를 쓴 이후부터 그 뒤로 연호를 사용하는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중국과 별개의 독립국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통, 이 천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왕, 대조왕 때고요. 인안, 두 번째 왕이 무왕 때, 배흥, 바로 3대 문왕 때죠. 그 다음에 10번째 건흥, 선왕, 아까 발해 최대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선왕 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발해의 아까 건국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발해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두 번째 왕인 무왕 때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했고요. 이때는 당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책을 사용합니다. 특히 흑수부 말갈 지역을 놓고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흑수부 말갈족이 있었는데 원래 이 흑수부 말갈족은 발해에게 공물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죠. 민족이었죠. 그런데 당나라가 이 흑수부 말갈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발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무왕 때 이 당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는데 대문예, 그러니까 이 무왕의 동생이에요.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가 이거에 반발하고 당나라로 투항을 하죠. 귀순을 합니다. 결국 무왕은 여기에 반발해서 장문유라는 장수를 시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됐고요. 결국 당나라와 요서를 놓고 크게 또 충돌하게 됩니다. 아까 신라 성덕왕 때 신라의 입장은 이 상황에서 어땠죠? 발해와 당나라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을 도와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게 됐고 그 계기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신라가 대동강 이남, 폐수 이남을 공식적인 영토로 삼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한 발해는 돌궐 그리고 일본과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는데요. 돌궐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당나라를 견제할 목적이었던 거고요.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신라, 남쪽에 있는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강화합니다. 특히 발해는 200여 년 동안 존재했는데 그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이 일본의 사절단과 사신 그리고 무역 상인들을 보내게 되죠. 일본하고 발해가 가장 외교상으로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라와는 고구려 개성이 강했던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이 신라와는 지속적인 어떤 대립,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발해와 신라는 상설적인 교통로, 무역로를 설치해놓고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 길을 신라로 가는 길 해서 신라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인 문왕 때가 되면은 이제 무왕 때와 달리 성향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바로 대외 관계가 대당 강경책에서 이제 친선 외교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일단 문왕은 대흥, 보력 등 많은 연호를 사용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흥입니다. 또 수도를 상경으로 천도합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동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경으로 수도를 천도한 후에 훗날 동경으로 다시 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왕하면 상경천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발해를 천손의 후예, 하늘의 후예, 그 다음 자신을 황상, 황제로 칭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과의 대등함을 보여준다. 대외관계에서 당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고요. 바로 친선관계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발해 군왕, 아까 대조왕, 고왕이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제 발해의 국왕, 그러니까 군은 어떤 제후적 성격이 강해요. 제후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왕이죠. 따라서 당나라 입장에서 발해를 한 단계 더 위상이 높은 국가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신라도를 설치했고요. 아까 신라도는 바로 남경에서 발해의 수도가 5개예요. 오경, 상경, 그다음 중경, 동경, 남경, 그다음 서경 이렇게 5개의 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 남경에서부터 신라로 가는 길이 바로 신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문왕의 경우에는 당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당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바로 당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제도였던 바로 이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하죠. 하지만 모방은 했으나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매우 독자적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단원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제 당나라의 어떤 영향을 받은 발해 문화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한다면 발해 수도인 이 상경성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지역 도시가 아니라 발해가 수도로 삼기 위해서 계획해서 만든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궁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이렇게 외성이 있을 때 외성에서부터 궁성까지 가는 그 큰 대로, 이걸 주작대로로 가는데 이런 주작대로가 바로 당나라의 장안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정치 제도를 비롯해서 당의 문화를 문왕 이후에 수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열 번째 이 선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발해의 최대 전성기고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 동쪽에 아주 흥성하는 나라라고 중국에서 불러줄 정도로 발해의 위력이 대단히 좀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오경 5개의 수도, 그 다음에 전국을 15개의 부로 나누고요. 또 62개의 주로 또 세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바로 발해의 지방 행정 제도가 조직이 완성된 시기가 바로 선왕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 정치 발전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왕 때 독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영 때부터 천통이라는 어떤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고 또 스스로 자기를 황제로 인식한 게 바로 문왕 때였죠. 독립성과 자주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리고 건국 직후부터 직계 후손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바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왕권의 전제화가 건국 직후부터 좀 이른 시기부터 나라가 안정을 취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발해의 대외 관계를 보시게 되면 자, 건국 초기 바로 대조영 고왕부터 두 번째 무왕까지는 당과 대립 시기고요. 세 번째 왕인 문왕부터 당과 국교를 수립했고 그 다음에 발해 군왕이 아니라 발해 국왕으로 승격이 됐었다. 아까 확인했었습니다. 당연히 국교 수립 이후에는 학생과
또 승려들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었겠죠. 특히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보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서 장원을 차지할 만큼 이 발해 학생들이 당나라에 가서 크게 그 실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하고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를 결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었고요. 일본하고의 교류는 신라를 결제할 목적이다. 아까 당을 견제할 목적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건 바로 돌궐이었죠. 자, 신라와의 관계를 보면 여기 이의제의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의제의. 뭐 한자 그대로 보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뿐만 아니라 중국 역대 왕조들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발해와 신라는 모두 이민족입니다. 그죠? 하지만 발해와 신라는 한민족이죠. 따라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면 당에게 위협이 되니까 결국 발해와 신라를 이간시켜서 둘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둘을 경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바로 이의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의제의 정책 때문에 발해와 신라가 여러 차례 이제 대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입니다. 쟁장 사건은 당나라의 신라 사신과 발해의 사신이 갔을 때 누가 더 당나라 황제에 더 가깝게 앉느냐. 한마디로 서열이죠, 서열. 예. 발해가 이제 더 낮은, 서열상 더 낮습니다. 근데 발해 이제 사신이 갔을 때, 대봉해라는 사신인데, 갔을 때, 왜 우리가 신라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당나라에 요청을 하죠. 우리를, 발해를 신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서열을 올려달라는 거죠. 물론 당나라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을 쟁장 사건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등재 서열 사건은 뭐냐면, 아까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보는 시험을 빈공과라고 했는데요. 이 빈공과에 신라 유학생과 발해 유학생이 시험을 치렀을 때 누가 장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발해인과 신라의 사이에는 대단히 그 경쟁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최언위와 발해 오광찬이 모두 시험을 같은 빈공과의 시험을 봤는데 같은 시기에 봤는데 최언위가 장원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자 당시 발해 고위 관료였던 오광천의 아버지인 오소도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항의를 한 거죠. 우리 아들을 장원으로 올려달라.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당나라의 이의제의 정책에 의해서 발해와 신라가 서로 대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항상 신라와 발해가 대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류한 사례도 몇 차례 살펴볼 수는 있는데요. 대조영이 처음 나라를 건국했을 때 신라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때 신라는 대조영에게 바로 오관등, 바로 그 진골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그 육두품은 차지할 수 없는 바로 진골만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관등 중에 대하찬이 있는데 이런 대하찬직을 신라가 대조영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조영 입장에서는 나라를 처음 건국했으니까 아직 왕권이 강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신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세우려는 어떤 목적이었을 거고요. 신라 입장에서는 대조영에게 대하찬이라는 관직을 수여하게 됨으로써 신라가 발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나라라는 걸 아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또 발해가 거란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신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여지는 않았죠. 또 문왕 때 설치된 신라도 이러한 걸 통해서 두 나라가 전체적으로는 대립이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시적으로는 서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지 정확히 30년 뒤인 698년에 건국이 됐고요. 926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의 성장 속도와 발해의 국력에 비하면 발해의 멸망은 대단히 급작스럽고 대단히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거란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게 아주 쉽게 좀 몰락하고 멸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제 부족을 통합했던 그 압록강 위쪽에서 압록강과 중국 사이에 그 요동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이 거란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결국 발해를 공략하게 됐고 결국 발해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를 원인으로 삼아요. 첫째는 뭐냐면 발해 지배층이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수의 말갈족이 아무래도 유목민적인 성향이 강해서 거란과의 내통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고구려인과 말갈족 사이에 어떤 내분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 이건 최근의 학설인데요. 백두산이 가장 마지막에 화산 폭발 이룬 게 바로 10세기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을 일부는 발해가 멸망한 요 시점이 바로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킨 시기고 이러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회가 대단히 혼란해진 틈에 바로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해의 왕자 대광현은 바로 유민을 끌고 고려에 규수하게 됩니다. 즉 고려,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이 발해의 유민을 받아줌으로써 어떤 또다시 민족 융합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고려라는 이름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발해도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서는 형제관계라는 의식이 강했고요. 바로 대광현을 비롯한 이 발해 유민을 받아주는 걸 통해서 고려의 바로 민족 융합 의식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와 통일신라의 정치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어떤 정치 조직, 행정 제도, 그리고 군사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